안녕하십니까. 서울여자대학교 초빙교수 정차숙입니다. 오늘은 설득 관련 모델에 대해서 학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 태도 변형 연구에 대해서 이제 시대별로 쭉 살펴봤습니다. 그 중에서 핵심적인 이론을 앞으로 2주에 걸쳐서 자세하게 살펴보려고 하고,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목차입니다. 오늘 우리는 총 5개의 이론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로버트 자이언스의 단순 노출 효과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이 이론의 정의와 그리고 사례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론은 다속성 태도 모델인데, 우리는 여기에서 PC바인의 이 다속성 태도 모델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는 합리적 행위 이론입니다. 이 이론이 무엇인지 정의, 그리고 특징,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배우겠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학습 이론입니다. 여기서는 행동적 학습 이론, 인지적 학습 이론 이렇게 나눠서 살펴볼 거고, 행동적 학습 이론에서 고전적 조건화, 조작적 조건화 이런 것들을 배우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는 인지 일관성 이론을 우리는 배우겠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가장 대표적인 하이더의 균형 이론, 그리고 뉴컴의 대칭 이론, 오스카 탄넨바움의 일치 이론, 그리고 페스팅거의 인지 부조화 이론, 이런 이론들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자세하게 살펴보기에 앞서서 오늘은 수업 후반부에 이제 퀴즈를 볼 예정입니다. 그 퀴즈 1번 문제가 뭐냐면, 도입부에 제시된 영상을 설명하는 이론이 무엇이냐라는 그런 퀴즈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영상을 보시면서 이 영상을 설명하는 이론이 뭘까 한번 곰곰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 영상의 그 상황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은 그 영화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 이것을 좀 편집해서 가져왔는데, 이 영화 속에서 주인공인 앤드리아 삭스는 주요 언론사에 저널리스트로 입사하겠다, 이런 포부를 가지고 뉴욕에 상경을 합니다. 그리고 굵직굵직한 언론사에 이력서를 내보지만 번번이 이제 불합격하고 맙니다. 그러다가 이제 간신히 한 회사에 입사를 하는데, 앤드리아는 굉장히 탐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입사한 회사에서 이 사람이 맡은 업무가 뭐냐면 비서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본인은 저널리스트가 꿈인데 지금 비서로 입사를 하게 됐으니 마음이 불편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주요 언론사에 입사하고 싶다 이랬는데 그 패션 잡지 런웨이라는 곳에 또 입사를 했어요. 그리고 더더군다나 이 앤드리아는 패션에 관심이 없어요. 패션의 패자도 모를 정도로 좀 촌스럽고요. 오히려 패션을 추구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인지와 이 행동, 이것이 일치를 하지 못하니까 앤드리아는 굉장히 심리적으로 이렇게 좀 불편한 그런 상태가 되었어요. 이러한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앤드리아는 어떤 모습을 보이는지, 그리고 이러한 앤드리아 삭스의 모습을 설명해 준 이론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하면서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I couldn't see the difference between the two absolutely identical dolls, and you should have seen the look she gave me. I swear, I thought the flesh was gonna melt off her face. It's not funny. She is not happy unless everyone around her is panicked, nauseous, or suicidal. And the clackers just worship her. The who? They call them clackers. The sound that their stilettos make in the marble lobby, it's like cla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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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lack. And they all act like they're curing cancer or something. The amount of time and energy that these people spend on these insignificant, minute details, and for what? So that tomorrow they can spend another $300,000 reshooting something that was probably fine to begin with to sell people things they don't need. Good.
Mrs. Office? No, actually, she's not available, but I'll leave word. Okay, thanks. Bye. Are you wearing the The Chanel boots? Yeah, I am. Yeah, but you know, the thing is, it turns out that there is more to runway than just fancy purses. Look, here's an essay by Jay McInerney, a piece by Joan Didion, even an interview with Christiane Amanpour. Looks like someone's been drinking the Kool-Aid. What did you... 네. 지금 보시다시피 앤드리아 삭스는 이제 원래 저널리스트가 꿈이었는데 지금 비서로 입사를 했고 또 그 다음에 주요 언론사에 들어가는 게 꿈이었는데 지금 패션 잡지사에 들어가게 됐고요. 들어간 곳은 패션 잡지사인데 본인은 패션에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좀 촌스러운 모습을 보이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 자기의 인지와 이 행동이 조화를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심리적으로 굉장히 불편한 상태가 됐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기의 태도라던가 행동 이런 것들을 변화시켜 나갑니다. 일단 패션 자체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태도를 갖게 되었고요. 또 의류라던가 소품 이런 것들을 구매하고 착용하는 그런 행동들을 보이고 또 친구들에게 이 회사 괜찮은 회사야 이런 식으로 또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해서 인지, 행동 이런 여러 요소들 간에 조화를 이루려고 했는데 이러한 앤드리아 삭스의 이 모습을 잘 설명해주는 이론이 있어요. 여러분들께서는 오늘 수업을 잘 들으시면서 이 이론을 찾아내시고 제가 수업 후반부에 질문을 하거든 대답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그 5개의 이론 중에서 첫 번째 로버트 자이언스의 단순 노출 효과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정의 그리고 사례 이렇게 나눠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의입니다. 이 이론은 바로 이 사람 폴란드 출신의 미국의 사회심리학자인 로버트 자이언스가 1968년에 제시한 이론입니다. 자이언스는 사람들이 열심히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아도, 그러니까 즉 의식적으로 인지를 하지 않아도 특정 대상에 대해서 이거 좋다 이런 이제 긍정적인 태도가 형성이 될 수 있다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가설을 수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들은 특정 대상에 그냥 단순히 반복적으로 노출이 되기만 해도 그 대상에 대해서 긍정적인 태도를 갖게 된다라는 가설을 세웠어요. 그리고 이 가설을 입증하기 위해서 다양한 실험을 전개를 했습니다. 이제 피험자들에게 사진이라던가 초상화 이런 것들을 이제 보여주기도 하고요. 또는 음악을 들려주기도 했고 한자, 단어, 다각형 이런 것들을 제시하는 실험을 집행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피험자들에게 이러한 것들을 보여줄 때 그 제시하는 그 빈도수를 다르게 했어요. 그래서 많이 보여줄 때 그에 비례해서 이제 태도가 어떻게 변화하는가 이것을 살펴봤던 것이죠. 저는 이 자이언스의 실험 중에서 한자 실험을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은 우리나라나 중국, 일본하고는 다르게 한자 문화권이 아닙니다. 그래서 특정 한자에 대해서 사람들이 선호도가 없는 상태고 또 잘 모르는 상태예요. 이걸 이용해서 실험을 진행을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했냐 하면 미국에 있는 한 대학교에 이 대학 신문이 발행이 될 때마다 그 신문 한 기퉁이에 한자를 반복해서 실었습니다. 그렇게 했으면 이제 그 대학교 학생들은 이 대학 신문이 발행이 될 때마다 반복해서 이제 이 신문에서 어떤 한자를 계속 보게 되겠죠. 그걸 계속 하다가 이제 일정 시간이 지난 후에 그 대학교 학생들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여러 한자들을 보여주고 당신은 이 한자들 가운데 어떤 한자를 가장 좋아하십니까?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한자들 중에서 어떤 한자가 가장 좋은 뜻을 갖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이것도 질문을 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미국 대학교 학생들이 어떤 한자를 가장 좋아한다라고 응답을 했을 것 같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 자이언스가 이 대학 신문에
반복해서 실었던 한자, 그 한자를 이 미국 대학교 학생들이 가장 좋아한다라고 대답을 했어요. 그리고 그 한자가 가장 좋은 뜻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즉, 이 미국 대학교 학생들은 한자를 잘 몰라요. 그 의미는 잘 모르지만 반복해서 신문에서 봤던 한자가 왠지 친밀감도 느껴지고 긍정적인 태도 형성이 돼서 나는 이 신문에서 자주 봤던 이 한자를 제일 좋아한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죠. 그래서 정리하면 이 자이언스의 단순 노출 효과라는 것은 바로 다음과 같습니다. 어떤 대상에 그냥 단순히 반복적으로 노출이 되기만 해도 자꾸 보면 이 마음속에 뭔가 이렇게 친밀함, 친숙함 이런 것들이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대상에 대해서 긍정적인 태도를 형성한다. 그런 이론이 바로 이 단순 노출 효과입니다. 이렇게 되면 나중에 그 대상이 뭔가 이제 정보를 제공하고 이제 자기 주장을 따르게 하면은 쉽게 설득당하게 돼버리죠. 여러분,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학교에 이렇게 오실 때 어떻게 오시나요? 어떤 친구들은 이제 버스 타고 오시는 친구들도 있을 거고, 또 어떤 친구들은 지하철 타고 오는 친구들도 있을 것이고요. 또 일부 학생들은 이제 학교 이 근처에서 이제 거주를 해서 도보로 오는 친구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아침에 이렇게 학교에 올 때마다 어떤 사람을 반복해서 보게 되면 여러분들 서서히 관심이 가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저 사람은 전공이 뭘까? 저 사람은 몇 학년일까? 무슨 학과일까? 이런 것들이 신경이 쓰이게 될 겁니다. 향후에 자꾸 봤더니 왠지 긍정적인 태도가 형성됐다. 그러면 아, 이게 그 수업 시간에 배웠던 단순 노출 효과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사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에펠탑 효과입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프랑스에서 1889년에 에펠탑이 건립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탑이 건립되기 전에 탑에 대한 설계도와 건립 계획이 발표되자 당시 파리의 많은 예술가들과 이 시민들이 앞다퉈서 이 탑의 건립을 결사 반대를 했습니다. 왜 그랬냐면 여러분들 에펠탑, 이 에펠탑이 뭘로 만들어졌죠? 네, 보시다시피 이렇게 철로 만들어졌죠. 이 철고를 볼트, 너트 이런 것들로 연결을 해서 이렇게 이제 제작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당시 파리의 많은 예술가들과 시민들은 이 거대한 철제 구조물이 그 아름다운 파리의 도심이라던가 경관, 분위기 이런 것들을 완전히 망쳐버릴 거라고 이제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이 에펠탑 건립에 대해서 결사 반대를 했습니다. 얼마나 당시 반대가 심했었냐면 여러분 여기 한번 봐주세요. 여기 이 사람이 누구인 것 같습니까? 한번 맞춰보세요. 이 사람은 그 소설, 목걸이, 여자의 일생 이런 것들을 쓴 사람이에요. 누구죠? 네, 모파상입니다. 모파상은 이 에펠탑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생각을 했는데 얼마나 그게 심했냐면 당시 이 사람은 살아생전부터 굉장히 유명해서 이제 동상이 설립이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자신의 동상을 뽑았어요. 뽑은 다음에 이것을 에펠탑을 보지 못하게끔 이렇게 돌려서, 그러니까 등을 지어서 다시 동상을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즉 본인뿐만이 아니라 자신의 동상조차도 에펠탑을 보는 게 싫다 의미한 거죠. 그래서 이걸 통해서 에펠탑에 대한 반대 의견을 피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이 반대를 표현하기 위해서 그 에펠탑에 대한 300인 선언문 이것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반발이 당시에 극심했어요. 그래서 워낙 이 반발이 거세니까 이 프랑스 정부는 한 가지 꾀를 냈습니다. 어떻게 했냐면 나중에 철거하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가 당시 1789년 이 프랑스 대혁명이 일어난 지 딱 100년이 되던 해였습니다. 그래서
이 대혁명을 이제 기념하기 위해서 에펠탑을 설립을 하자. 그리고 나중에 이걸 철거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파리의 시민들, 예술가들이 나중에 철거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서 서서히 반발이 잦아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간신히 1889년 3월 31일 날 이 에펠탑이 드디어 건립이 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에펠탑이 설립이 되고 나니까 이 에펠탑이 지금은 그렇게 높지 않지만 당시로서는 상당히 높은 그런 탑이었습니다. 그리고 파리는 우리 한국처럼 이렇게 험준한 산악 지형이 아니라 평평한 분지 지형이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평평한 곳에 굉장히 높은 탑이 설립이 되어 있으니까 이 파리 어디에 있든지 간에 이 에펠탑이 보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에 잠자리에 들 때까지 계속해서 이 에펠탑에 사람들이 노출이 되었어요. 그러면서 서서히 친근감, 친밀감 이런 것들이 생기기 시작을 했고 나중에는 한때 이렇게 철골 구조로 된 흉물, 도시 미관 저해 이런 식으로 에펠탑에 대해서 처음에는 비난을 했던 것이 파리 서정의 극치다. 이렇게 완전히 변모하게 되었고요. 이제는 파리 사람뿐만이 아니라 프랑스 사람들이 굉장히 자랑스러워하는 명물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어떤 대상을 그냥 자주 보는 것만으로도 이렇게 호감이 증대되는 이러한 현상을 에펠탑 효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단순 노출 효과의 굉장히 대표적인 사례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다속성 태도 모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속성 태도 모델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사람들이 어떤 제품이나 특정 대상에 대해서 평가를 할 때는 이 대상이 지닌 이 속성들 중에서 하나 이상의 그 속성을 평가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 대상에 대한 그 태도를 사람들이 형성하게 된다. 이렇게 가정하는 그 모델이 바로 다속성 태도 모델입니다. 여기에는 뭐 속성 만족도 중요도 모델이라던가 또는 뭐 바고지의 시도 이론이라던가 이렇게 굉장히 다양한 이론들이 있는데 저는 이제 이 중에서 바로 이것 피시바이느 다속성 태도 모델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론은 사회심리학자인 마틴 피시바인이 1963년에 발표한 이론입니다. 그 정의를 말씀을 드리면 우리 인간은 어떤 대상에 대해서 태도를 형성할 때 나는 A 제품 좋아, 나는 B 제품 싫어 이런 식으로 어떤 대상에 대한 태도를 형성할 때는 그 대상이 지니고 있는 부각 속성들, 부각 속성은 좀 두드러진 특성들을 얘기합니다. 부각 속성에 대해서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신념이나 또는 본인이 얼마나 중요하다고 여기는지 하는 이 평가, 이런 신념과 평가에 의해서 대상에 대한 태도가 이제 형성이 된다라고 보는 이론입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페리오치약, 이에 대해서 좋다, 싫다 이런 태도를 형성할 때는 이 페리오치약이 가지고 있는 여러 부각 속성들, 이 페리오치약은 이렇게 치아를 하얗게 만들어준다. 그리고 입냄새를 제거한다. 불소, 이것을 성분으로 포함하고 있다. 그리고 치석을 제거한다. 충치를 예방한다. 이런 것들이 지금 이제 페리오치약의 부각 속성인데 이런 부각 속성에 대해서 사람들이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신념, 그리고 이런 부각 속성에 대해서 사람들이 얼마나 중요하다고 여기는지 하는 이런 평가, 이런 신념과 평가가 이 페리오치약에 대한 태도를 결정짓는다라고 보는 것이죠. 이 다수성 태도 모델은 식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다음과 같은 것인데, 자, 한번 자세히 한번 보십시오. 자, 여기서 AO, 이것은 무엇이냐면 어떤 대상에 대한 그 태도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페리오치약 좋다, 싫다 하는 것을 말을 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이 I는 그 각각의 그 속성들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그 페리오치약의 사례에서 본다면 이 페리오치약이 갖는 속성들, 그러니까 충치 예방, 불소 함유, 치석 제거 이런 것들을 각각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BI는 이 각각의 속성에 대한 빌리프, 신념을 얘기해요. 그래서 페리오치약은 이 충치 예방을 얼마나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가? 페리오치약은 치석 제거를 얼마나 한다고 머릿속으로 판단하는가? 하는 이런 것들이 BI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이 EI는 무엇이냐면 이 각각의 속성에 대해서 본인이 얼마나 중요하다고 여기는지, 빌리프, 이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치약의 충치 예방 속성이 나한테 얼마나 중요한가, 치약의 불소 함유, 이것이 나한테 얼마나 중요한가, 이렇게 여기는 것, 이것이 EI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각각의 속성별로 신념값, 평가값 이렇게 구해서 그걸 곱해요. 이제 속성별로 이 값을 다 구한 다음에 이제 시그마죠. 그래서 싹 더합니다. 그러면 이 특정 대상에 대한 태도, 이 페리오 치약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이 태도를 구할 수가 있죠. 이 이론은 인지적인 태도인 이 신념, 평가, 이것이 태도를 결정짓는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울러 또 태도가 행동을 이제 유도한다라고 보고 있는 그런 이론입니다. 이 이론에서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신념 그리고 평가입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념입니다. 신념, 이것은 어떤 대상이 갖고 있는 이 속성에 대해서 소비자들이 머릿속으로 생각을 하는 것들, 즉 인식, 의견, 이런 것들을 일컫습니다. 그러니까 이 페리오 치약의 충치 예방 속성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는지 이런 것들을 말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 속성에 대해서 단순히 머릿속으로 이렇게 알고 있는 그 지식, 정보 이런 것들도 이제 이 신념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신념의 사례를 들면 이제 이게 머릿속으로 그 속성에 대해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례를 들 수 있죠. 나는 이 페리오 치약이 충치를 매우 잘 예방한다고 생각한다. 나는 페리오 치약이 치석을 굉장히 잘 제거한다고 생각한다. 이런 것들이 바로 신념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대상이 이러이러한 속성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단순히 알고 있는 것, 그런 지식이나 정보도 이제 이 신념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사례를 꼽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충치를 유발하는 것이 이제 무탄수균인데 이 페리오 치약은 이런 무탄수균을 99.9 살균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단순히 어떤 내용을 아는 것, 지식, 정보 이런 것들도 다 신념입니다. 그 다음 평가. 평가는 뭐냐면 이 속성에 대해서 본인이 얼마나 중요하다고 여기는지, 얼마나 바람직한 것으로 여기는지 이것을 평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얼핏 생각할 때 내가 이 속성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는가, 이게 내가 이 대상을 좋아한다, 싫어한다, 이 태도에 영향을 미칠까?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영향을 미칩니다. 예를 들어서 치약이 충치를 굉장히 잘 예방해 준다, 이런 신념을 사람들이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요, 이런 치약의 충치 예방 속성에 대해서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면, 그래도 충치 예방 이런 것들은 치과에 가서 해결해야 되는 문제야, 이런 식으로 하면서 치약의 충치 예방에 대해서는 안 중요하게 여기게 되면은 그 사람은 치약에 대한 태도를 형성할 때 이 충치 예방 속성이 큰 영향을 안 미치게 돼요. 그래서 어떤 속성을 본인이 중요하게 여기는가, 이게 그 대상에 대한 태도를 형성할 때 굉장히 커다란 그 영향 요인으로 작동하게 됩니다. 중요하게 여겨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각 속성별로 신념값 그리고 평가값 이렇게 구해가지고 그것을 이제 속성별로 다 구한 다음에 그걸 싹 더하게 되면 그 대상을 사람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이 태도값을 산출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 태도를 가지고 행동을 예측해 볼 수가 있게 되죠. 자, 다음 두 번째, 이 PC바이는 다수성 태도 모델에서 말을 하는 효과적인 태도의 변화 방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세 가지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 먼저 첫 번째로는 속성에 대한 신념, BI를 변화시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건 이 PC바이의 다수성 태도 모델, 이 식에도 드러납니다. 여러분들 아까 그 식 기억나시죠? 여기서 어떤 대상에 대한 태도를 증대시키려면, 좌측값을 올리려면 우측값을 증대시키면 돼요. 그런데 이 우측의 값을 증대시키는 데는 크게 세 가지 방법이 존재합니다. 첫 번째는 이 속성을 늘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특정 대상에 좋은 속성들을 추가를 하면 사람들은 이 제품이 이런 속성도 있었구나 이런 걸 알게 되면서 신념등이 증가하게 돼요. 그래서 우측값이 올라가게 되면서 대상에 대한 태도도 증진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방식은 이 각각의 속성별로 이제 이 빌리프 이 값을 증대시키면 우측값이 올라가니까 당연히 좌측값 대상에 대한 태도도 올라가게 되죠. 그 다음에는 EI 값 대상에 대한 평가값을 올리게 되면 당연히 어떤 대상에 대한 태도도 올라가게 되죠. 그래서 이 식만 봐도 이제 효과적인 태도 변화 방법이 3개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첫 번째는 이 중에서 이 BI를 변화시키는 방법입니다. 이 BI를 바꾼다. 이건 무슨 의미냐면 우리 대상이 가지고 있는 속성에 대해서 사람들이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것을 좋게 생각하게 바꾸는 거죠. 그리고 이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을 이제는 조금만 안 좋게 생각하게끔 바꾸는 겁니다. 반면에 우리 대상에 대한 속성을 사람들이 좋게 생각하고 있었다. 그러면 더 좋게 생각하게 강화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생각을 바꾸면 특정 대상, 이 제품을 사람들이 이제 선호하게끔 바꿀 수가 있어요. 이렇게 어떤 대상에 대해서 이렇게 안 좋게 생각하던 것을 좋게 생각하게 이렇게 바꿨던 사례를 제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례냐면 바로 해태음료의 써니텐 사례입니다. 써니텐, 이 제품은 1970년대 중반에 출시가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과즙 음료였는데 문제는 1970년대만 해도 이 음료 생산 기술이 좀 낙후가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이 탄산에다가 과즙을 넣었는데 이게 잘 용해가 안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용기, 그때는 또 병이었어요. 이 병 바닥에 이 과즙이 다 가라앉는 그런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편의점에 이제 탄산음료를 사러 갔어요. 그런데 이 탄산음료 이 병 바닥에 뭔가 이물질이 잔뜩 가라앉아 있어요. 탄산음료인데 밑에 뭐가 가라앉아 있어요. 그러면 어떤 느낌이 드시겠어요? 이 음료 어떨 것 같아요? 탄산음료인데 바닥에 뭐가 잔뜩 끼어 있어요. 그러면 왠지 구입하기가 꺼려지실 거예요. 좀 찝찝하고 이 제품 뭔가 하자 제품 같고 결함 상품 같다 이런 느낌을 받으실 겁니다. 그래서 이걸 긍정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써니텐은 어떻게 했냐면 광고 안에서 그 가라앉은 거 그거 이제 과즙이다. 귤이 그대로 들어간 거고 포도가 그대로 들어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건 흔들어 마시면 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거 귤이 들어간 거고 포도가 들어간 거고 흔들어 마시면 되는구나. 그래서 이거 나쁜 게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써니텐에 대해서 이제 예전에는 이제 안 좋게 생각을 했었는데 이 과즙이 들어간 거에 대해서 안 좋게 생각을 했는데 이제 좋게 생각하게끔 바뀌었던 거죠. 자, 그 광고 사람들의 이 속성에 대해서 이제 부정적으로 생각했던 것을 좋게 생각하게끔 바꿨던 그 써니텐의 광고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광고 보시겠습니다. 써니텐의 이 속성은 과즙이 들어있다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다 가라앉아 버리니까 사람들은 이게 하자 제품이다, 결함사품이다 이런 식으로 부정적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즉 긍정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광고 안에서 귤이 그대로 들어간 거다, 사과가 그대로 들어간 거다, 흔들어 마시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사람들이 좋게 생각하게끔 바꿨죠. 그래서 이것 같은 경우에는 이제 BI, 속성에 대한 신념을 잘 바꿔서 써니텐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형성했던 사례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 두 번째, 효과적인 태도 변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 방식은 이제 EI, 속성과 관련된 평가를 변화시키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어떤 대상이 갖고 있는 이 강점인 속성에 대해서 이제 중요도를 부각시켜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거 중요하구나. 나한테 정말 바람직한 거야. 이렇게 여기게 만들고요. 반면에 약점인 속성. 이 약점인 속성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중요성을 가소평가하게 만드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EI, 이 속성에 대한 이 평가를 변화시키는 것은 좀 힘듭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어떤 속성을 중요하게 여긴다. 그러려면요, 그것이 본인하고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거나 또는 이제 이해관계에 놓여 있거나 이래야 돼요. 그리고 이제 마음에서부터 우러나와야 이제 그걸 중요하게 여기게 됩니다. 그런 것을 그냥 광고 이렇게 몇 번 한다고 해서 그리고 이제 좀 적극적으로 얘기한다고 해서 옛날에는 안 중요하게 여겼던 것을 갑자기 중요하게 여기게 만들기는 쉽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 이 중요성, 어떤 대상에 대해서 그 속성을 본인이 중요하게 여기게 느끼게 만드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도 이에 대한 사례를 한번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려보자면 저는 바로 이 사례를 들겠습니다. 자일리톨 F 사례인데요. 여러분들 이 껌 혹시 아시나요? 여러분들이 흔히 알고 계시는 그 자일리톨 껌은 아니에요. 이 껌은 이제 1997년도에 출시가 되었던 이 롯데제과의 껌입니다. 근데 이제 1997년 그 당시 껌 시장의 이 동향은 어떠했냐면 무설탕 껌이 이제 강세를 이루던 시장이었어요. 그래서 설탕이 안 들어간 뭐 덴티스트라던가 제로, 덴티큐 이제 이런 여러 껌들이 이제 경쟁을 이루고 있었고 이런 상황에서 이 자일리톨 F가 후발주자로 껌 시장에 이제 진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자일리톨 F의 강점인 속성은 자일리톨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광고에서는 당시 이제 무설탕 껌이 강세이니까 그걸 이용해서 이 강점인 속성을 사람들이 중요하게 여기게 만들려고 다음 광고를 집행을 했는데 어떻게 이제 얘기를 했냐면 우리는 자일리톨이 들어있어서 이제 완전 시원하고 상쾌하다. 우리는 무설탕 껌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자일리톨이 들었다. 이 속성을 사람들이 중요하게 느끼게 만들고 있는데 여러분들 광고 보시면서 진짜로 이 자일리톨이 들었다. 이게 본인한테 중요하게 여겨지시는지 한번 생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광고 보시겠습니다. 완전 무설탕껌 세상이 열립니다. 자일리톨 F껌 시대가 열립니다. 이제 치아를 생각한다면 자일리톨 F껌. 시원하고 상쾌해요. 완전 무설탕껌. 롯데 자일리톨 F껌. 자일리톨 F껌의 강점인 속성은 바로 자일리톨이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사람들이 중요하게 여기게 만들기 위해서 당시 껌 시장의 트렌드가 무설탕이었으니까 이제 그걸 얘기를 했어요. 우리는 무설탕 껌이다. 자일리톨이 들어가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 이 광고 봤을 때 이 자일리톨이 들어있다. 이 속성이 본인한테 아주 중요하게 느껴지시나요? 아니죠? 네, 그다지 크리에이티브한 그런 광고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광고를 봤을 때 자일리톨이 들었다. 이 속성이 본인한테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습니다. 결국 이 자일리톨 F껌은 시장에서 실패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완전히 철수를 하게 되죠. 물론 광고가 이렇게 그렇게 크리에이티브하지 않았다. 이런 것들도 문제이긴 하지만요. 가격 정책도 좀 잘못되긴 했었어요. 당시 이제 대부분의 껌들이 한 200원 그 정도였는데 혼자 500원. 굉장히 고가격 정책을 채택했던 것도 실패의 한 요인이긴 했습니다. 아무튼 이 껌은 이제 실패를 했어요. 그리고 완전 시장에서 철수를 했는데 이 롯데제과는 다시 이 껌을 2001년에 재출시를 합니다. 재출시를 했을 때도 이 껌의 강점인 속성은 자일리톨이 들었다라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옛날에 무설탕 껌이다라고 했을 때는 이 자일리톨이 들었다. 이것을 사람들이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다르게 접근을 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사람들이 이 강점인 속성, 자일리톨이 들었다를 중요하게 여길까? 이렇게 이제 고심을 하다가 이번에는
당신의 충치를 예방해 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를 위해서 이제 광고에서 세계적인 건치국가로 알려진 이 핀란드 사람들의 자일리톨 취식 습관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핀란드 사람들은 잠자기 전에 이 자일리톨 껌을 씹는다. 그리고 양치한 후에 또 자일리톨 껌을 씹는다. 그렇게 해서 이제 충치를 예방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이렇게 계속 광고를 하니까 사람들이 드디어 이 자일리톨이 들었다라는 이 껌의 속성에 대해서 중요하게 여기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 자일리톨 껌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형성을 하게 되고 이제 구매하기 시작을 했죠. 이 자일리톨 껌이 당시에 얼마나 인기가 있었냐면 그 2001년 12월 달, 이 한 달 동안의 그 매출액이 무려 130억 원을 돌파를 했습니다. 엄청난 금액이죠. 그리고 또 이제 삼성경제연구소가 발표한 2001년 그 10대 히트 상품에 이 껌이 선정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이제 굉장히 큰 인기를 얻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속성과 관련된 평가, 이걸 변화시키면 대상에 대한 태도를 증진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 효과적인 태도 변화 방법으로 이제는 I, 즉 대상에 새로운 속성을 추가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식 기억나시죠? 이제 어떤 대상에 대한 태도를 증진을 하려면 여기 이제 우측값을 높이면 되게 됩니다. 그 방법 중에 하나가 BI, 이것을 높이고 또 EI를 높이는 게 있고 나머지 하나가 이 I를 추가하는 방식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어떤 대상에다가 새로운 속성을 추가를 해서 이 속성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 제품이 이런 그런 속성을 갖고 있었구나 이렇게 머릿속으로 이제 생각하게끔 신념 등을 만들어내서 대상에 대한 태도를 증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대상에 추가되는 이 속성은 경쟁사, 이 경쟁사가 갖고 있는 그런 속성들에 비해서 이제 우위에 있는 속성, 보다 더 차별화된 속성이면 좋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경쟁자 제품보다 우리 광고주의 제품을 더 긍정적으로 이제 여기게 되고 그리고 살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대상에 새로운 속성을 추가해서 긍정적인 태도를 형성하고자 하는 이런 경우는 여러분들이 광고, 마케팅에서 굉장히 잘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제품들을 보다 보면요. 이번에 우리가 새롭게 비타민을 추가했다. 우리가 이번에 이 물건에다가 녹차를 추가했다. 뭐 바나나를 추가했다. 이런 식의 광고들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것은 이제 그 대상에 새로운 속성을 추가해서 사람들이 새로운 신념 등을 형성하게 한 거고,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대상에 대한 태도를 증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례는 어렵지 않게 여러분들이 찾아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이제 다음 이론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합리적인 행위 이론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이 이론이 등장하게 된 배경, 그리고 정의,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가지 특성, 이걸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배경입니다. 1960년대에 학계를 풍미했던 이론은 금방 배운 다속성 태도 모델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이론이 이 태도에서 행동이 잘 예측이 안 되고 또 이 행동을 제대로 설명을 못 해준다는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비판을 했고 그에 대한 반동으로 이 합리적인 행위 이론이 대두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이 이론은 태도에서 행동을 더 잘 예측하기 위한 여러 연구자들의 시도에 의해서 등장을 하게 되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두 번째, 정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론은 무엇이냐 하면 우리 인간은 어떤 행동을 할 때 내가 이것을 할까 말까 그 여부를 결정을 할 때는 미리 내가 이 행동을 했을 때 어떤 결과를 초래할 건가 이것을 합리적으로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미리 생각해 봤을 때 뭔가 나에게 긍정적인 그런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그 행동을 할 가능성이 높다는 그런 이론입니다. 이 합리적인 행위 이론을 광고에 한번 접목을 시켜보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물건을
살까 말까 이렇게 구매 여부 이런 것을 결정할 때는 물건에 대한 태도 이것도 물론 영향을 미쳐요. 그런데 그것 못지않게 또 영향을 미친 게 뭐냐면 내가 이 물건을 사서 썼을 때 나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이걸 사람들이 미리 합리적으로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만약에 내 이 물건을 사서 썼을 때 나한테 긍정적인 결과를 유발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그 물건을 사는 이 구매 행동을 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죠. 이 이론은 인간을 굉장히 적극적인 존재로 봅니다. 뭔가 능동적으로 머릿속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처리한다. 이렇게 보고 있는 이론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을 수동적인 존재로 보는 이론이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이론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면은 이 이론은 어떤 행동을 우리가 예측하려고 할 때는 이 태도에 잘 대응하는 그런 태도를 구체적으로 특정을 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태도를 좀 더 구체적으로 이 행동과 좀 상응하는 이런 태도를 측정해야 이 태도에서 이제 행동이 잘 예측이 된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리고 어떤 행동에는 시간이 영향을 미쳐요. 그리고 그게 어떤 행위이냐, 그리고 표적은 누구냐, 상황은 어떠냐 이런 여러 가지 요소들이 어떤 행동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태도를 측정할 때는 이러한 요소들을 고려해가지고 좀 더 구체적으로 측정을 해야 된다라고 이 이론은 주장을 합니다. 자, 여기서 어떤 행동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이 시간이 있어요. 이 시간에 한번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이 술을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태도가 아주 좋습니다. 그런데 이때 시간을 고려해서 질문을 해야 돼요. 그래서 당신은 낮 1시에 술 마시는 것을 좋아합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죠. 시간을 고려해서 이제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면 아무리 술을 좋아하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벌건 대낮에 술을 마시는 것은 그다지 좋아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나는 낮 1시 이때 술 마시는 것은 안 좋아합니다 라고 응답을 할 거고, 그렇게 되면 실제로 이 사람은 향후에 낮에 술 마시는 행동을 안 하게 되죠. 그래서 태도에서 행동이 더 잘 예측이 돼요. 그래서 이처럼 태도를 측정할 때는 굉장히 구체적으로 시간도 물어보고 또 그리고 상황도 물어보고 이런 식으로 좀 더 구체적으로 물어봐야 되고, 그렇게 해서 태도를 구하면 행동을 훨씬 더 잘 예측할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이론은 다른 이론에 비하면 훨씬 더 이 태도와 행동 이것의 일관성이 높은 그런 모습을 지닙니다. 자, 다음 이 합리적인 행위 이론의 한계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이론은 인간 행동의 이 합리적인 측면을 설명하려고 하는 그런 이론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인간 행동들 중에서 좀 비합리적인 행동, 그리고 비이성적인 행동 이런 것들은 이 이론이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는 문제점을 지닙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편의점에 가서 물건을 계산하려고 할 때를 한번 떠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물건을 계산하려고 이렇게 줄을 서 있어요. 그러다가 옆에 카운터에 물건들을 보니까 여러 가지가 진열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물건을 계산하려고 할 때 갑자기 여기 이 껌도 같이 계산해 주세요. 이 초콜릿도 같이 계산해 주세요. 이런 식으로 충동 구매를 하게 된 경험 여러분 다 있으시죠? 이 충동 구매는요, 우리가 그 행동을 하기 전에 내가 이 행동을 할 때 나한테 어떤 결과를 초래할 건가 이걸 합리적으로 미리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충동 구매 이것은 이 합리적 행위 이론의 정의에 맞지 않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충동 구매와 같은 비합리적인 행동들 이런 것들은 이 이론이 설명해 주지 못한다라는 한계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자, 다음 세 번째 합리적인 행위 이론의 특징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합리적인 행위 이론은 정의에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태도에서 행동을 더 잘 예측하기 위한 시도에서 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특징들은 다 이렇게 행동을 잘 예측하려는 데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요. 자, 먼저 첫 번째 특징입니다. 이 이론은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이제 대상에 대한 태도, 물론 그것도 영향을 미치겠지만 그것보다 이 행동에 대한 태도가 더 행동에 영향을 준다라고 주장하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옷을 살 때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우리가 어떤 옷을 구매할 때는 그 옷이 보기에 참 좋다고 하더라도 행동에 대한 태도, 내가 이 옷을 구매하는 행동을 하고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이것을 입고 나갈 때가 있는가, 그리고 내가 이것을 구매했을 때 나한테 어울리는가, 이런 것들이 더 구매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보는 거죠.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여기 이 원피스를 여러분들이 구매한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이 옷이 참 마음에 들어요. 그러면 대상에 대한 태도가 좋은 거예요. 그런데 이런 대상에 대한 태도가 좋다고 하더라도 물건을 사는 행동을 안 할 수가 있어요. 그것은 이 대상에 대한 태도보다 행동에 대한 태도가 더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행동에 대한 태도, 그건 뭐냐면 내가 이 옷을 샀을 때 이 옷을 입고 나갈 만한 곳이 없다라고 여기면 이제 물건을 안 산다는 거죠. 자, 이 옷 한번 잘 보세요. 앞에도 너무 많이 파졌고 뒤에도 너무 많이 파졌어요. 그러면 이 옷을 샀을 때 우리가 어디에 입고 나가겠어요? 저렇게 앞뒤가 많이 파진 옷을 뭐 도서관 갈 때 입고 나가겠어요? 아니면은 소개팅 하러 나갈 때 저걸 입고 나가겠어요? 너무 심하게 파져서 입고 나갈 데가 없다라고 여겨지면 저 물건을 사지 않게 됩니다. 또한 이 옷을 이렇게 입어봤는데 이게 나한테 안 어울린다고 여겨지면 또 역시 물건을 사지 않게 돼요. 그러니까 행동에 대한 태도가 부정적이면 행동이 안 나오게 되는 것이죠. 이런 것은 여러분들 종종 경험하지 않으셨나요? 여러분들이 어떤 옷을 봤는데 너무 마음에 들어요. 그런데 이것을 입어보니까 이런 어깨가 너무 커요. 그러면 이 행위에 대한 태도가 이제 부정적이어서 옷 자체는 마음에 들어도 그 물건을 사는 구매 행동은 안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이론은 이렇게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이 행동에 대한 태도, 이것이 많이 영향을 미친다라고 해서 이제 행동을 더 잘 예측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다음 두 번째, 이 이론은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할 때 이 행동에는요, 사회적인 영향을 반영하는 주관적인 규범, 이 서브젝트 놈이 영향을 미친다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사람들의 행동을 예측할 때 좀 더 이런 사회적인 요인까지 고려를 해가지고 이제 더 잘 예측을 하려고 이제 하는 거죠. 실제로 우리는 어떤 행동을 할 때 남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 이런 사회적인 요인을 고려를 해요. 그래서 남이 나를 이렇게 안 좋게 여길 것 같다라고 한다면 태도가 좋아도 그 행동을 안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사회적인 영향 요인이 중요한데 이 이론은 그것까지도 염두에 둬서 행동을 예측하고자 했던 것이죠. 아무튼 이제 우리가 이제 어떤 행동을 할 때 이런 사회적인 영향 요인이 굉장히 많이 미치는 그런 경우는 다음과 같은 것들을 꼽을 수가 있습니다. 즉, 행동들 중에서 체면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는 행동들, 그리고 남한테 뭔가 선물 주기 위해서 그것을 구입하는 행동들, 그리고 과시적인 소비 행동, 절약적인 소비 행동, 이런 것들은 특히 더 사회적인 영향 요인, 즉 주관적 규범이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는 그런 행동들입니다. 자, 여기서 이 선물 구매 행동을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선물을 남한테 주기 위해서 그걸 살 때는요, 타인의 시선을 고려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회적인 영향 요인, 이 서브젝티브 놈을 고려하게 됩니다. 본인은 이제 값싼 물건을 좋아하고 자잘한 물건을 좋아한다 하더라도요, 남한테 선물 줄 때는 그런 물건을 좋아해도 사진 않아요. 타인의 시선을 고려하기 때문에 그때만큼은 좀 이렇게 비싼 물건, 괜찮아 보이는 좋은 물건들을 사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회적인 영향 요인이 영향을 미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우리 사람들의 행동에는 사회적인 영향 요인이 영향을 주게 돼요. 그래서 태도와 행동이 일치하기도 하고 태도와 행동이 불일치하기도 하는 것이죠. 자, 아무튼 이렇게 사회적인 영향 요인, 즉 서브젝티브 놈을 고려한 그
연구로서 저는 리의 연구를 들겠습니다. 리는 1990년 다음과 같은 연구 결과를 발표를 했습니다. 우리 인간은 타인의 눈에 굉장히 잘 띄는 물건을 살 때는 주관적인 규범, 이것이 더 크게 작용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하지만 다른 사람의 눈에 잘 띄지 않는 제품들을 살 때는 이러한 주관적인 규범보다도 그 대상에 대해서 본인이 얼마나 좋게 생각하는가 하는 브랜드 태도가 더 크게 영향을 미친다라고 보았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사람들의 눈에 굉장히 잘 띄는 제품, 예를 들어서 이렇게 반짝이 의상을 이제 구입할 때는요, 주관적인 규범을 고려하게 돼요. 내가 만약에 이것을 샀을 때 남들이 날 어떻게 볼 건가? 이걸 염두에 두게 된다는 거죠. 이게 앞도 많이 파지고 옆도 많이 파졌어요. 그러면은 내가 이 옷을 사서 입고 다닐 때 타인들이 날 어떻게 생각할까? 이런 이제 사회적인 영향 요인, 이 주관적 규범을 고려 안 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좋아하더라도 그 물건을 사는 행동을 안 하게 되게 되죠. 주관적 규범이 영향을 줘서요. 반면에 집에서 쓰는 이런 세제 같은 제품들은요, 남들의 눈에 안 띄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내가 이것을 얼마나 좋아하느냐, 이 브랜드 태도가 이제 이 사람에게 영향을 많이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본인이 이 제품을 좋아하게 되면 이제 이 물건을 사는 그런 행동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리의 연구는 어떤 사람이 행동을 할 때 사회적인 규범이 영향을 준다. 특히 남의 눈에 굉장히 잘 띄는 제품을 살 때는 더욱더 이러한 주관적 규범이 많은 영향을 미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특성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론은 행동에 대한 태도 그리고 주관적 규범이 바로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 그러한 요소들 사이에 행동 의도가 중개, 매개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즉 그림으로 그려보면 이렇습니다. 자, 이것은 합리적인 행위 이론의 모형입니다. 보시다시피 이 행동에 대한 태도 그리고 주관적 규범이 먼저 행동 의도에 영향을 미치고요. 그런 다음에 이 행동 의도가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행위 의도, 이것은 내가 앞으로 이제 이러이러한 행동을 할 거다라는 본인의 어떤 행위에 대한 성향, 그 행위 욕구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일단 행동에 대한 태도가 좋아도 이게 좋지 않으면 행동이 안 나오게 돼요. 예를 들어서 행위에 대한 태도, 내가 이 원피스를 샀을 때 입고 나갈 때도 많고 나한테 굉장히 잘 어울린다. 그러면 바로 행동으로 나타나서 그 물건을 사지 않아요. 그러니까 중간에 행위 의도가 있어서 이게 어떠냐에 따라서 물건을 사는 행동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행동에 대한 태도는 굉장히 좋아요. 그런데 내가 지금 돈이 없어서 내가 당분간은 이 물건을 앞으로 못 살 것 같다. 이 행위 의도가 낮으면 행동이 안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이 이론은 행위를 더 잘 예측을 하기 위해서 행위 의도도 고려하고 그리고 이제 대상에 대한 태도뿐만이 아니라 태도도 고려하고 그리고 주관적인 규범, 이 사회적인 영향 요인 이런 것들까지도 다 고려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태도에서 행동을 훨씬 더 잘 예측하려고 이제 했던 그런 이론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다음 이론, 즉 학습 이론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습 이론, 이 이론은 뭐냐면 이 학습이 이루어지게 만드는 요소가 무엇인가 이것에 대해서 설명하는 이론입니다. 즉 인간이 어떤 행동을 할 때 그걸 지속되게 만드는 요인이 뭔가, 그것이 중단되게 만드는 요인은 무엇인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설명하는 이론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과거에 이 설득 커뮤니케이션 학자들은 학습이 이루어지는 과정하고 그리고 이 설득이 이루어지는 과정, 이것이 기본적으로 아주 유사하다라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존에 있었던 많은 학습 이론들을 인용을 해서 이 설득이 이루어지는 과정, 태도 변형, 이 원리를 이제 설명하려고 노력을 했었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이제 설득과 관련된 이 학습의 이론들을 좀 살펴보겠는데요. 이 학습 이론에서 가장 대표적인 걸 꼽으라고 한다면 행동적 학습 이론, 인지적 학습 이론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순차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행동적 학습 이론입니다. 행동적 학습 이론이 무엇인가 정의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이론은 어떤 대상에게 외부에서 이제 자극이 가해지면 그에 대해서 반응을 보이는 이 과정에 의해서 그 결과로서 학습이 이루어진다라고 보는 이론이 바로 행동적 학습 이론입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한테 이렇게 자극이 가해졌어요. 막 탁 하고 때렸어요. 그러면 아 하고 반응을 보입니다. 그러면서 아 맞으면 아프구나. 다음부터는 피해야지. 이렇게 학습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 이론은 인간의 내부에서 발생하는 사고 과정 또는 이제 정신 과정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로지 이 대상에게 외부에서 가해지는 자극 그리고 이 대상이 보이는 반응 이걸로 학습을 설명하려고 합니다. 다음은 이러한 행동적 학습 이론의 특성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이론은 굉장히 자동적이고 기계적인 조건 형성의 속성을 강조를 하는 그런 특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형광등의 스위치를 탁 하고 누르면 어떻게 되죠? 그쵸? 이 전등에 불이 들어오게 돼요. 스위치를 누르면 불이 들어온다. 굉장히 기계적이죠? 이것처럼 사람한테 자극을 가하면, 그러니까 스위치를 누르면 사람이 반응을 보인다. 그러니까 전등에 불이 들어온다. 이런 식으로 굉장히 기계적인 그런 특성을 보이는 이론입니다. 또한 이 이론은 인간을 굉장히 수동적인 존재로 봐요. 그러니까 인간이 의식적으로 뭔가를 이렇게 생각하고 사고하지 않아도 그냥 외부에서 어떤 자극을 가해서 태도도 바꾸고 행동도 바꾸고 이런 식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을 굉장히 수동적인 존재로 보고 있는 그런 이론입니다. 그 다음에 이 이론의 한계를 보겠습니다. 이 이론은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학습을 할 때 머릿속으로 사고를 하나요, 안 하나요? 네, 생각을 하죠. 그래서 학습에 있어서 이 사고 과정, 정신 과정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이론은 이렇게 인간의 사고 과정에 대해서는 전혀 논의를 하지 않고 오로지 자극과 반응 이것만 가지고 인간의 그 학습, 이 행동 변화를 설명하려고 했다는데 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이론의 종류를 보면은 이 행동적 학습 이론의 대표적인 이론에는 크게 두 가지, 고전적 조건화와 조작적 조건화가 있습니다. 자, 이 중에서 먼저 고전적 조건화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고전적 조건화는 파블로프의 조건 반사 실험에 토대를 두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파블로프의 조건 반사 실험 다 아시죠? 이미 중고등학교 때 배우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조건 반사 실험이 뭐였죠? 한번 떠올려 보세요. 조건 반사 실험. 네, 아마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여기 이 모형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파블로프는 개에게 먹이를 줬어요. 그러면 개는 이 먹이를 봤을 때 침을 흘렸죠. 먹이. 이 먹이는 개에게 무조건 침을 흘리게 만드는 자극이에요. 그래서 이 이름을 그대로 따서 먹이를 무조건 자극 이렇게 파블로프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 다음에 침 흘림을 봅시다. 개는 먹이를 보면 무조건적으로 침을 흘리는 반응을 보여요. 그러니까 무조건적으로 그런 반응을 보이기 때문에 파블로프는 침 흘림에다가 무조건 반응 이런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개한테 먹이를 줄 때마다 파블로프는 종소리를 들려줬어요. 그런데 개에게 있어서 이런 종소리, 종울림은 뭐 좋은 자극도 아니고 안 좋은 것도 아니에요. 중립적인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종울림에 대해서 파블로프는 중립자극이다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개한테 먹이를 줄 때마다 이 종소리를 들려주게 되면요. 처음에는 이 종울림 때문이 아니라 먹이 때문에 침을 흘렸어요. 그런데 이걸 자꾸 반복을 하게 되면은 이 종울림이라는 중립자극이 조건자극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여기 먹이가 없는데 걔는 먹이를 보지 않더라도 이 종소리만 듣고도 이제는 침을 흘리게 돼요. 근데 이때의 침 흘림은 위의 침 흘림하고는 다르죠? 여기는 먹이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위의 침 흘림하고 구분하기 위해서 이걸 어떻게 이름을 붙였냐면
이게 이 조건 자극으로 변한 종소리를 듣고 나타나는 반응이다 해서 이제 이것을 조건 반응 이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바로 이것이 파블로프의 조건 반사 실험이죠. 뭔가 굉장히 복잡한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개한테 먹이를 줄 때마다 종소리 들려주면 나중에 종소리만 듣고도 이렇게 침을 흘린다라는 거. 이것만 기억을 하셔도 이 파블로프의 조건 반사 실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 겁니다. 자, 다음은 여기에 토대를 두고 있는 고전적 조건화에 대해서 자세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전적 조건화 정의입니다. 이 이론은 바로 이 사람은 이반 페트로비치 파블로프라는 러시아의 생리학자입니다. 1904년에 러시아인으로선 최초로 이 소화의 분비에 관한 연구로 노벨 생리의학상을 받은 인물이죠. 바로 이 파블로프의 조건 반사 실험에 이 고전적 조건화가 토대를 두고 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은 이 고전적 조건화를 정립한 그런 인물이죠. 자, 이 이론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면 정의입니다. 먼저 중립적인 자극. 파블로프의 실험에서는 이제 종소리였죠. 이런 중립적인 자극을 무조건 반응을 유발하는 이제 이 무조건 자극하고 이렇게 결부시켜 가지고 어떤 대상에게 반복적으로 이렇게 제시를 하게 되면 이 중립 자극이 조건 자극으로 바뀌게 돼요. 그래서 그 애시당초 무조건 자극에 의해서 유발되던 무조건 반응과 굉장히 유사한 그런 반응을 유발한다라는 게 이 고전적 조건화입니다. 정의 자체는 굉장히 복잡한데 여러분들 파블로프의 그 조건 반사 실험 이것을 떠올리시면 이게 뭔 뜻이구나 더 잘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자, 다음은 이러한 고전적 조건화의 영향 요인 5가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무조건 자극의 강도입니다. 이 무조건 자극의 강도가 세면 셀수록 이 학습이 아주 잘 일어나게 됩니다. 무조건 자극이라는 것은 파블로프의 실험에서는 먹이였어요. 그리고 광고 같은 데서는 아름다운 모델이라던가 그리고 멋있는 영상, 인상적인 CM송이나 백그라운드 뮤직 이런 것들이 무조건 자극입니다. 그래서 이 파블로프의 실험에서 걔가 이 무조건 자극 먹이를 봤을 때 자기도 모르게 막 침 흘림 이런 무조건 반응을 보였듯이 사람들은 이렇게 매력적인 모델 그리고 멋있는 영상, 좋은 음악 이런 것들을 들으면 그냥 무조건적으로 호의적인 태도가 형성이 되고 잘 기억되고 이런 식으로 학습이 굉장히 잘 이루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광고주들은 자기 제품에 대해서 소비자들이 뭐 좋지도 안 좋지도 이런 중립적인 태도를 형성하고 있으면 이 광고에 굉장히 매력적인 모델을 기용한다던가 멋있는 영상, 이미지 이런 것들을 사용한다던가 해서 사람들이 나중에 우리 제품만 봐도 이제 호의적인 태도를 갖게끔 잘 기억하게끔 이렇게 만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무조건 자극이 세면 셀수록 학습이 잘 이루어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루이비통 사례를 들겠는데 이 루이비통이 지난 2009년에 이제 봄, 여름 시즌 그 광고 모델로 이 사람을 기용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여기 이 광고 모델 누구인 것 같습니까? 누구죠? 네, 세계적인 팝스타 마돈나입니다. 당시에 루이비통은 이 마돈나를 광고 모델로 기용하는 대가로 이 모델비를 얼마를 줬었냐면요. 무려 136억 원을 지불을 했습니다. 136억 원. 엄청난 금액이죠. 그것도 단 하루 이거 촬영하는데 그만한 돈을 지급을 했어요. 그렇게 엄청난 광고 모델료를 지급한 것은 그만큼 마돈나가 굉장히 매력적인 광고 모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고 광고 효과가 클 것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처럼 무조건 자극, 이제 광고에서는 이제 매력적인 모델이죠. 이런 식으로 무조건 자극이 그 강도가 세면 셀수록 학습이 굉장히 원활하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다음 두 번째 고전적 조건화의 영향 요인은 바로 반복입니다. 무조건 자극, 이
이 매력적인 모델하고 조건 자극, 뭐 제품이나 브랜드가 됩니다. 이제 이런 것들을 결부시켜가지고 이제 수용자한테 자꾸 여러 번 제시를 하게 되면 학습이 굉장히 효과적으로 잘 됩니다. 여러분들 광고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 TV나 뭐 라디오 이런 데 나오는 그 광고들이 보통 한 번 집행하고 말든가요? 아니죠. 굉장히 여러 번 반복을 합니다. 이렇게 반복을 해야 학습이 잘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고전적 조건화, 이 학습에 영향을 미치는 두 번째 요인은 반복입니다. 자, 다음 세 번째 요인은 자극의 제시 순서입니다. 조건 자극, 이 제품을 무조건 자극, 매력적인 모델 등보다 먼저 제시를 하게 되면 적어도 학습 측면에 있어서는 훨씬 더 효과가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자극의 제시 순서에는 종류가 세 가지가 있어요. 전방 조건화, 후방 조건화, 동시 조건화가 그것인데 이 중에서 전방 조건화는 바로 이것입니다. 조건 자극이 무조건 자극보다 전방, 앞에 나오는 겁니다. 자, 다음 후방 조건화는 이 조건 자극이 무조건 자극보다 후방, 그러니까 뒤에 나오는 것을 말을 하는 거고요. 동시 조건화는 조건 자극과 무조건 자극이 말 그대로 동시에 한꺼번에 제시되는 겁니다. 보통 이제 신문 광고, 잡지 광고에서는 이걸 많이 쓰죠. 왜냐하면 영상 광고처럼 순차적으로 제시를 할 수가 없다 보니까 한 번에 보여줘야 되다 보니까 이 동시 조건화를 많이 써요. 그래서 광고 한쪽에서 조건 자극 제품도 제시하고 무조건 자극 뭐 모델이라던가 멋있는 이미지 이런 것들을 동시에 제시를 하죠. 이러한 자극의 제시 순서 종류들 중에서 적어도 공부, 이 학습 측면에서 봤을 때 가장 좋은 것은 조건 자극 제품이 무조건 자극, 매력적인 모델, 그리고 아름다운 영상 이런 것들보다 먼저 나오는 것이 가장 알려져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 무조건 자극은 보통 강도가 아주 세요. 그래서 만약에 저 무조건 자극이 먼저 제시가 돼버리면은 제품 이런 조건 자극들은 묻혀버리게 돼요. 그래서 광고를 보고 나도 사람들이 제품이나 브랜드 이런 것들을 기억을 못해요. 학습을 잘 못하게 돼버립니다. 그래서 적어도 잘 학습하게 만들려면 무조건 자극인 매력적인 모델 이런 것들보다도 먼저 앞에 제시되는 것이 학습을 잘 시키게 됩니다. 자, 다음 영향요인 네 번째 친숙도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수용자들에게 무조건 자극이 지나치게 익숙하면 학습 효과가 떨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광고주가 학습 효과를 높이기 위해 좋은 음악을 사용했어요. 그런데 이 음악이 소비자들이 평소에 굉장히 많이 들었던 음악이라고 한다면 사람들이 광고에서 보고 또 저 음악이야 하면서 실증내고 식상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학습 효과가 저하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또 다른 무조건 자극인 매력적인 모델. 이것과 같은 경우에도 광고주들이 이 매력적인 모델을 서로 앞다퉈서 기용을 해서 중복 출연이 일어나게 되면 사람들이 너무 많이 봤어요. 그래서 너무 지나치게 익숙해졌어요. 그러면은 또 저 모델이야? 하면서 실증을 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모델이 정확하게 어떤 제품의 광고에 등장했는지 이걸 잘 기억도 못하고 혼란스러워할 수가 있어요. 너무 많은 제품 광고에 등장을 해가지고 잘 기억을 못하게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학습 효과가 저하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이렇게 소비자들이 무조건 자극에 너무 지나치게 익숙하면은 학습 효과가 저하되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자, 그 다음 다섯 번째 영향 요인으로 관여도를 설명하겠습니다. 관여도, 이것은 무엇이냐면, 자, 이건 좀 기억해 주십시오. 이건 아주 기초 용어인데, 관여도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어떤 대상에 대한 관심의 정도를 일컫습니다. 또는 개인의 중요성 지각 정도. 이것을 관여도라고 합니다. 관여도의 종류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고관여, 저관여. 고관여라는 것은 이제 말 그대로 어떤 대상에 대해서 그 관여도가, 관심이 상당히 높은 상태를 말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노트북이나 컴퓨터, 핸드폰 이런 걸 살 때 한번 떠올려 보세요. 이런 것들은 대체로 고가입니다. 그래서 한번 잘못 사면 구매 위험 부담이 크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런 것들을 구매할 때 굉장히 높은 관심을 기울이게 됩니다.
중요성 지각 정도도 상당히 높아지게 되죠. 바로 이렇게 노트북, 컴퓨터 이런 걸 살 때가 이제 고관여 상태다라고 예를 들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저관여,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 이건 말 그대로 이제 관여도가 낮은 상태입니다. 이것의 예를 들어보면요, 여러분들 껌이나 과자 살 때 한번 떠올려 보세요. 일단 저가격이에요. 그래서 한번 잘못 사도 리스크가 별로 안 큽니다. 그래서 중요성도 낮다고 지각을 하고 관심도 별로 안 기울여요. 바로 이런 상태가 이제 저관여 상태인 거죠. 자, 그럼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사람이 고관여 상태일 때와 저관여 상태일 때, 그때 언제일 때 더 이 고전적 조건에 의한 학습이 잘 이루어질 것 같습니까? 고관여일 때가 그럴까요? 아니면 저관여일 때가 그럴까요? 네, 그렇죠. 저관여일 때 이 고전적 조건에 의한 학습이 더 잘 이루어집니다. 왜냐하면 이 고관여 상태, 이때는 이게 본인한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관심도 굉장히 많이 기울입니다. 따라서 뭐 모델이 예쁘다고 해서 또는 음악이 좋다고 해서 좀 제시된 영상이 좋다고 해서 훨씬 더 그걸 잘 기억한다거나 긍정적인 태도를 형성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학습이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게 본인한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 판단을 해요. 그래서 주의도 더 많이 기울이고 본인 스스로 자료를 찾아서 읽고 심사숙고하고 본인 스스로 판단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관여도가 높으면 고전적 조건에는 학습이 잘 이루어지지 않게 됩니다. 반대로 저관여일 때 고전적 조건에 의한 학습이 더 잘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5개, 무조건 자극의 강도, 반복, 자극의 제시 순서, 친숙도, 관여도, 이것이 고전적 조건하에 이제 영향을 미치게 돼서 이제 학습이 잘 이루어지기도 하고 안 이루어지기도 하고 이렇게 되게 됩니다. 자, 이제 행동적 학습 이론의 또 다른 유형, 조작적 조건화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작적 조건화는 우리 인간은 어떤 행동을 했을 때 이제 보상이 주어지거나 혜택이 주어지는 거에 대해서는 더욱더 추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반면에 이제 어떤 행동을 했는데 처벌이 가해졌어요. 그러면 이제 그걸 피합니다. 바로 이러한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학습, 이것을 조작적 조건화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초등학교나 유치원 때 이렇게 학습을 하던 때를 떠올려 보시면 쉽게 이해가 됩니다. 우리가 이제 어렸을 때 이렇게 공부를 했는데 성적이 좋게 나왔어요. 그럼 어머니께서 칭찬을 해주세요. 그리고 이렇게 선물도 주세요. 그러면 이제 일종의 보상이 주어진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는 그게 좋아서 더 열심히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성적이 나쁘게 나왔어요. 그러면 학교에서 선생님께서 막 꾸짖으시고 어머니께서 혼내세요. 그럼 이제 그러한 처벌이 싫어서 또 우리는 공부를 합니다. 이렇게 보상은 더욱더 추구하고 처벌은 피하고 이러는 과정에서 우리는 실력이 증대가 되었고 이제 배우게 되었는데, 이게 바로 조작적 조건화인 것이죠. 이것은 우리가 뭔가 이렇게 학습을 할 때 보상과 처벌이라는 도구를 이용합니다. 그래서 도구를 쓴다고 해서 이 조작적 조건화를 다른 말로 도구적 조건화 또는 수단적 조건화 이렇게도 부릅니다. 이 이론은 이제 미국의 행동주의 심리학자 버러스 프레드릭 스키너에 의해서 이제 정립이 된 이론입니다. 다음 이 조작적 조건화의 연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도 이제 대표적인 연구가 있는데 바로 이 사람 스키너의 연구가 가장 대표적입니다. 스키너는 이제 여기 나와 있는 이런 쥐라던가 또는 돼지, 고양이 이런 동물들에게 이제 여러 가지를 가르쳤어요. 그런데 이 동물들이 스키너가 원하는 행동을 제대로 못하게 되면 처벌을 가했어요. 뭐 전기 충격을 가한다던가 이렇게 처벌을 가했습니다. 하지만 이 동물들이 스키너가 이제 가르친 행동들을 굉장히 잘하면 적극적으로 칭찬을 해줬어요. 먹이를 준다던가 긍정적으로 얘기해 준다던가 이런 식으로요.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이러한 동물들이 간단하게 탁구도 하고 춤도 추고 간단한 피아노 연주도 하고 진공청소기도 돌리게 하는 등 다양한 내용들을 배우게 만들었습니다. 이런 실험을 통해서 스키너는 조작적 조건 형성의 효과를 객관적으로 증명을 했죠. 그래서 스키너의 실험이 이 조작적 조건화의 대표적인 연구입니다. 자, 다음 이 조작적 조건화의 영향 요인 2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보상입니다. 이 조작적 조건화는 보상, 칭찬이라던가 기대, 관심 이런 식으로 보상을 제공을 하면 그렇지 않을 때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더 학습이 잘 됩니다. 이것을 이제 뒷받침해 주는 게 바로 피그말리온 효과입니다. 다른 말로 로젠탈 효과라고 합니다. 이 피그말리온 효과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타인에게 어떤 기대나 관심, 칭찬 이런 것들을 기울이면 좋은 결과를 야기한다는 그런 이론입니다. 칭찬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 더 잘하게끔 동기화가 되는 것이죠. 이 피그말리온 효과에서 이 피그말리온, 바로 고대 그리스 신화에 등장하는 이 피그말리온에게서부터 유래가 되었습니다. 이 키프로스 이 섬의 피그말리온은 굉장히 멋있는 조각상을 만들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조각하는 과정에서 이 여인을 진짜로 사랑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 조각상은 무생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피그말리온의 사랑이 이루어질 수가 없었기 때문에 굉장히 좌절하고 괴로워했어요. 근데 여신 아프로디테가 딱 보니까 피그말리온의 그 마음이 진심인 거예요. 그리고 굉장히 그 사랑이 깊은 겁니다. 그래서 이 피그말리온의 이런 사랑에 감탄을 해서 이 조각상에게 생명을 부여해요. 그래서 실제 인간으로 만들어졌고요. 피그말리온은 이 여인과 결혼해서 행복하게 삶을 살았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피그말리온이 이 조각상에게 이제 굉장히 깊은 사랑, 관심, 기대 이런 것들을 이제 기울이니까 긍정적인 결과가 나타났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피그말리온 효과가 유래가 된 것입니다. 이 피그말리온 효과를 다른 말로 로젠탈 효과라고 부르는데 이것을 객관적으로 증명한 사람이 로젠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버드 대학교의 로버트 로젠탈 교수는 레노어 제이콥슨이라는 사람과 함께 이제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한 초등학교에서 전교생을 대상으로 지능 검사를 실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각 학급마다 무작위로 20%의 학생들을 선발을 했어요. 그래서 무작위로 뽑았기 때문에 그 선발된 학생들 중에는 이 IQ가 높은 학생도 있었지만 아닌 학생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걸 무시하고 담임 선생님으로 하여금 이 선정된 학생들에게 니들은 영재다라고 얘기하게 했어요. 그리고 영재니까 앞으로 이제 실력이 향상될 거다라고 얘기하고 또 관심, 기대 이런 것들을 기울여주게 했습니다. 그리고 일정 시간이 지난 후에 그 학생들을 대상으로 다시 지능 검사를 실시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선생님에게 니들은 영재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기대와 관심을 받았던 이 학생들이 이 지능 검사에서 좋은 결과를 보였겠어요? 아니겠어요? 그렇죠. 좋은 결과를 보였습니다. 실제로 이 검사에서 선생님의 그 관심을 받고 니들은 영재다 이런 얘기를 들었던 이 학생들의 지능이 평균 4점씩 향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학습도 굉장히 잘 됐는데 이렇게 칭찬을 받았던 학생들, 관심과 기대를 받았던 학생들은 학교 성적도 크게 향상이 되었어요. 자, 여기서 이 관련 영상을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에는 이 실험을 주도했던 그 로버트 로젠탈 교수가 등장을 하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 실험에 참여했던 샌프란시스코의 한 초등학교 학생들, 담임 선생님들의 모습이 보입니다. 이 보시면 그 당시 어떤 분위기로 이제 실험이 전개되었는가 이런 것들을 아실 수 있어서 좋은 학습 자료인 것 같아서 이 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영상 한번 유심히 봐주시기 바랍니다. Positive expectations can change a person's perception of a situation just as dramatically as negative expectations. Psychologists call this the Pygmalion effect, after the George Bernard Shaw play of the same name, in which even an uneducated ragamuffin can be transformed into a proper society lady. In an experiment conducted at an elementary school like this one, psychologist Robert Rosenthal and school principal Lenore Jacobson took the Pygmalion effect one step further. What we wanted to show was the extent to which teachers' expectations could actually affect pupils' intellectual performance, for example, their IQ scores. So what we did was we tested everybody in a school with a test that pretended to be a test that would predict academic blooming, so-called Harvard test of inflected acquisition, and
allegedly on the basis of that test, but not really, we gave each of the teachers in the school the names of a handful of children in her classroom that would get smart in the academic year ahead. These kids' names were taken out of a hat. We chose them by means of a table of random numbers. The children themselves did not know in any direct way that teachers were holding certain expectations for them. Teachers were told not to tell the kids, and of course we didn't tell the children either. So the children never knew. 6 times something that's close to 32. Good. 6 times 5. And then when we tested the children a year later, we found that those kids who'd been alleged to their teachers to be showing or going to show intellectual gains, in fact showed greater intellectual gains than did the children of whom we'd said nothing in particular. So the kids actually got smarter when they were expected to get smarter by their teachers. 자, 이제는 이 조작적 조건화의 또 다른 영향 요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바로 욕구 및 충동 상태입니다. 만약에 이제 사람들의 욕구나 이 충동 상태가 상당히 높으면 높을수록 이 학습은 상당히 잘 이루어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갑자기 이번 주말에 제주도로 여행 가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었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굉장히 빠르게 이 제주도 여행지에 대한 정보들을 수집하고 빨리 읽고 공부하면서 학습이 됩니다. 그래서 제주도에서는 여기가 맛집이고 여기가 주요 관광지니까 이렇게 가야겠다라고 금방 공부가 돼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내가 당장 여행을 가야겠다. 내가 당장 이것을 구매해야겠다. 이런 식으로 욕구가 크면 클수록 굉장히 빠르게 학습이 되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이제 1교시를 종료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이번 시간에 배운 내용에 대해서 짤막하게 요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1교시에는 우선 첫 번째로 단순 노출 효과를 살펴봤어요. 그래서 어떤 대상에 대해서 그냥 단순히 그냥 반복적으로 노출이 되기만 해도 그 대상에 대해서 긍정적인 태도를 형성한다. 이것이 단순 노출 효과였죠. 그리고 우리는 이제 피시바이너 다수성 태도 모델을 배웠습니다. 우리가 어떤 대상에 대해서 태도를 형성할 때는 그 대상이 갖고 있는 부각 속성에 대해서 이제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신념, 그리고 그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평가, 이러한 인지적인 요소들이 그 대상에 대한 태도를 형성하는데 영향을 미친다라는 모형이 바로 피시바인의 다수성 태도 모델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합리적인 행위 이론을 우리가 살펴봤죠.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할지 말지 이런 수행 여부를 결정할 때는 미리 그 행동의 수행 여부가 나한테 어떤 결과를 초래할 건가를 이제 합리적으로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해봤더니 나한테 긍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거다라고 이렇게 생각되면 생각될수록 그 행동을 할 가능성이 높다는 이론, 이것이 합리적인 행위 이론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학습 이론을 배웠죠. 여기서는 이제 행동적 학습 이론, 인적 학습 이론이 있는데 1교시에는 이 행동적 학습 이론, 그리고 그 밑에 하위에 있는 이제 고전적 조건화, 조작적 조건화까지 살펴봤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1교시를 종료하겠습니다. 열심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